어제 강릉 펜션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진 학생들이 이틀째 치료받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숨진 3명의 시신은 서울로 옮겨졌는데 학부모들은 장례를 최대한 간소하고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3명의 안타까운 사망자를 낸 이번 펜션 사고 원인은 냄새도 색깔도 없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드러났습니다. 야영 시설에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지난 9월 마련됐지만 펜션은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태안화력발전소 김영균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협력업체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도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3기) 신도시로 경기도 남양주, 하남, 과천시, 인천 계양구가 확정됐습니다. 서울과의 인접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공급되는 주택 물량은 12만 2천 채이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조기 착공 등 광역 교통망 확대 정비도 진행됩니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강릉 펜션 사고는 일산화탄소 중독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무색, 무미, 무취의 일산화탄소. 지난 9월 정부가 야영시설에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들었지만 펜션은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법률 부재가 부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전남 순천시의 한옥 펜션에 있던 8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난 2014년 말에는 전북 남원시의 펜션에 투숙한 여성 7명이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두 사건 모두 잠든 사이 벌어진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였습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기체이기 때문에 노출돼도 쉽게 알 수 없습니다. 보일러 연료나 연탄이 탈 때 많이 나오며 마시게 되면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려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강릉 펜션 사고도 추억 여행을 온 학생들이 잠든 사이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과수 법의학센터장 등이 직접 검시하였으며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치사량을 훨씬 넘는 수치로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되었고 그 외 독극물 등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벌어진 가스 사고는 해마다 120여 건 수준. 이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해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부상자는 여전히 1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정부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야영시설에 설치하도록 관련 법규를 만들었지만 펜션과 주택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은 일산화탄소를 치명적인 유독가스로 평가해 2010년부터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강릉 펜션 사고가 일산화탄소 중독이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펜션 경보기 설치 의무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우정여행을 떠나기 전 학생들이 다녔다는 서울 대성고등학교. 오늘부터 사흘 동안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숨진 학생들을 애도하고 또 충격에 빠져 있는 재학생들에게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통함이 감도는 학교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굳게 닫힌 교문은 교직원들이 드나들 때만 잠시 열릴 뿐입니다. 외부인과 차량 출입은 엄격하게 통제됐습니다. 1, 2학년 기말고사를 끝낸 학교는 사흘간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고 교직원만 출근합니다. 세상을 떠난 학생들을 애도하고 재학생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겨울방학은 다음 달 4일 시작됩니다. 교사 30여 명은 강릉 사고 현장으로 가 피해 학생 가족들 지원에 나섰습니다. 애도 기간이 설정이 됐고요. 학교 선생님들은 유가족들에 대해서 자체 전담소를 좀 꾸린 것 같고요. 강릉 현장에서 전담별로 이렇게 유가족들하고 최대한 어떤 지원들을. 서울시교육청은 서울과 강릉 현장에서 24시간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을 본부장으로 해서 상황 총괄반이란 현장 지원반, 공고 및 대외 협력, 크게는 3개 정도로 지금 나눠서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현장으로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시국장님들이 현장에 바로 가 계시고요. 유족들은 언론 접촉을 꺼리고 있고 학교 측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슬픔에 잠겨 있다며 무분별한 취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네, 이번에 체험학습을 떠났던 학생들은 고3. 수능 시험이 끝난 고3 학생들에 대한 학사 관리가 부실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고3 학사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황선욱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수능 시험이 끝난 뒤 고3 교실에서 정상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출석 상황 등 학사 관리가 평소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사가 발생하자 교육부가 고3 학사 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수능 이후 한 달여간 마땅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이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전수 점검할 것입니다. 특히 체험학습 명목으로 학생들끼리 장기 투숙하는 여행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이 우려되는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진행을 제고해 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도 고3 학사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개인 체험학습에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교육부와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고로 큰 충격을 받았을 대선고 재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문가 심리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 과정 중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만큼 장례비 전액과 장례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경기 남양주와 하남, 과천, 인천, 계양 등 4곳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와 중소규모 택지를 통해 15만 5천 채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제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신도시의 면적은 남양주가 1,134만 제곱미터, 하남 649만 제곱미터, 인천 계양 335만 제곱미터, 과천은 155만 제곱미터입니다. 이들 택지는 서울 경계로부터 2km가량 떨어져 있고 광역급행철도, 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선정됐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는 서울에서 32곳을 개발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강남의 이른바 노른자 땅에도 공공주택을 짓기로 해 서울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승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남구 삼성동 서울우려원 주차장 부지입니다. 지하철 2호선, 9호선이 가깝고 코엑스 등이 인접한 강남 한복판의 시위지인 이곳에 800세대의 공공주택이 들어섭니다.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 자리에도 무려 2,200세대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기존 부지 활용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이번 공급 계획에 포함시킨 곳들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라는 큰 방향을 위해서 많이 고심한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막아내는 대신 도심 유휴 부지 등을 제공하고 특히 이른바 강남 노른자 땅까지 포함해 정부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이 외에도 은평구 수색역세권 2,170세대, 강서구 서남 물재생센터 유휴부지 2,390세대 등 서울시가 15,000호를 공급하고 LH가 4,000호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55,000호를 추가해 모두 8만 호를 만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해서 쇠퇴해가는 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직주 건접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업지구나 준주거지역 등의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상향해주고 증가분의 절반가량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월 1차 발표 이후 대상지 부근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는 등 반발도 만만치 않아 이번에 발표한 계획이
제대로 실현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이번 발표에는 주택 공급 대책과 함께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최고 시속 180km로 운행하는 고속 도심철도 GTX를 조기에 착공해 신도시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에 진입한다는 핵심입니다. 이어서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입주가 시작된 경기도 파주 운정 신도시입니다. 입주 물량이 3만 가구 이상 남아있는 2기 신도시로 주민들은 주변 3기 신도시 개발에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2기 신도시의 교통망을 확충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GTX 사업의 속도를 내 30분 이내에 서울 출퇴근을 가능하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우선 정보 심의가 마무리된 GTX-A, 즉 운정에서 동탄을 오가는 노선과 최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C, 양주에서 수원 노선을 조기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송도에서 마석으로 가는 GTX-B 노선도 내년 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GTX-A 신안산선의 조속한 착공은 물론 최근 예타를 통과한 GTX-C 노선도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이르면 2021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로망도 확충합니다. 먼저 제1외곽순환도로 상습 정체 구간 가운데 서창에서 김포, 판교에서 퇴계원 구간을 복층화하고 제2외곽순환도로는 2025년까지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지지부진했던 위례 트램과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 등도 신속히 진행하고 수색역과 김포공항역, 선바위역 인근 등 광역 버스망 수요가 있는 지역에 M버스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난 2기 신도시 개발 당시에도 교통대책이 발표됐지만 제때 시행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걸 고려하면 결국 관건은 시간입니다. 지금 조성되는 신도시가 입주할 때까지 이런 시설들이 완공되지 못할 수 있는데요. 개통 시기가 늦어진다면 신도시 초반에 입주 불편이 야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교통대책을 내년 3월에 출범하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국회에 받는 돈 가운데 감사나 조사 등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편성된 특정 업무 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이 돈의 99%를 영수증도 없이 쌈짓돈처럼 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이동읍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특정 업무 경비 처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나는 몰랐다. 그래서 못했다. 변명입니까?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자, 증빙서류 갖추지 않은 건 사실이죠. 증빙서류 제출한 적 없죠. 특정 업무 경비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말고 카드로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대법원도 지금 일부 카드, 일부 현금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정 업무 경비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결국 이 후보자는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비판했던 국회는 어떨까?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입수한 지난 2016년 6월부터 1년간의 특정 업무 경비 집행 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기간 27억 8천여만 원이 의원들의 정책 개발과 상임위원회 지원 등의 명목으로 집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매달 고정 비용으로 나간 9억여 원을 제외하고 18억 7천여만 원은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는 2,400여만 원, 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집행된 예산의 99%가 어디에 사용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특정 업무 경비의 절반 가까운 12억 4천여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됐습니다. 정부 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 지급은 안 된다고 규정한 지침도 어긴 겁니다. 정부 지침도 위반이지만 사실은 이 세금이 정말 공적인 용도로 쓰였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확인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국회는 이동읍 후보자 낙마 직후 진행된 감사에서 특정 업무 경비 27억 원을 지출 증빙 없이 사용해 감사원의 주의 조치까지 받고서도
지금껏 보란 듯이 무시해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네, 정부의 예산 집행을 감독해야 할 국회가 그동안 특정 업무 경비를 허술하게 집행, 관리해왔다는 게 드러났는데요. 이 사안을 취재한 박기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특정 업무 경비라는 게 생소한 분들이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특정 업무 경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부기관이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항목으로 잡기는 곤란한 수사나 감사 또는 조사 등의 업무를 공무원들이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지급하도록 따로 떼어놓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깜깜이 예산이라고 해서 논란이 됐던 특활비와는 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어디다가 썼는지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서 말씀하신 대로 깜깜이 예산이라고 불리웠는데요. 정보 수집이나 범죄 수사, 첩보 활동 같은 기밀 활동에 쓰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특정 업무 경비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운용 지침에 따라서 엄격하게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집행 내역을 목적에 맞게 명확히 사용하라는 건데요. 정부가 사용 범위와 한도를 통제할 수 있는 정부 구매 카드를 지급하고 또 현금 지급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특정 업무 경비는 증빙 자료가 필요한데 내지 않았던 거고 특활비는 증빙 자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비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증빙 자료를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서 이 특정 업무 경비가 공개가 된 겁니까? 네, 사실 국회가 이번에 특정 업무 경비를 공개하기까지 참 순탄치 않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시민단체들이 국회에 정보 공개 요청을 했었는데 국회가 이를 거부했고요.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법원에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에 국회가 1심에서 패소를 했고요. 이후에 국회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번에 1년 6개월 만에 정보 공개가 청구가 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 국회가 이렇게 특정 업무 경비를 일반에 공개한 게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다른 각 부처들은 특정 업무 경비를 지금까지 공개해 왔었는데요. 국회만 공개를 하지 않고 거부하다가 이번에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의 특정 업무 경비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눈먼 돈이라는 얘기가 사실 많았습니다. 네, 특정 업무 경비 집행 실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리포트로도 보셨지만 금액도 상당하고 문제도 좀 상당히 많던데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회가 공개한 사용 내역은 20대 국회가 시작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 동안의 집행 내역입니다. 집행 내역에 보면은 27억 8천여만 원인데 이 가운데 매달 고정 비용으로 나간 9억여 원을 제외하고 18억 7천여만 원은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는 2,400여 건으로 1%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1%이고 제출하지 않은 게 99%면 거의 대부분을 제출하지 않고 비공개로 썼다는 이야기인데 국회 사무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은 없던가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잠시 보여드린 기획재정부 지침을 잠시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픽 잠시 보시면요. 예. 영수증을 첨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출 내역을 기록하고 또 감독자가 확인, 관리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이 조항에 따라서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지출 내역을 기록하고 또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개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었고요. 또 영수증이 아닌 임의로 작성된 이런 지출 내역이 얼마나 우리가 신빙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예, 지출 내역을 자체적으로 기록을 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떳떳하다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정보 공개를 거부했는지도 의문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내역에서는 빠진 건데요. 실제 국회에 배정되는 특정 업무 경비 예산은 한 해 180억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140억 원 가량은 국회의원 세비를 보전하는 데 실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입법 활동비로 매달 40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요. 이것도 개인별로 월 평균 3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한 지침에는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다른 정부 부처에서 특정 업무 경비의 월 일정액을 매월 부서나 개인에게 수당처럼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도 참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가 이 정부의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기관인 만큼 스스로 더 이 국민의 세금을 더욱더 투명하게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기현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택시업계가 내일 하루 총파업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진행합니다. 전국 택시 노동조합 연맹 등은 내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전국의 택시 기사들이 모인 가운데 카풀 반대 3차 집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10만 명이 참석해 정부의 중재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카카오 카풀 서비스의 전면 금지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전국의 택시 상당수가 내일 하루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예상됩니다. 네, 카풀 서비스 도입을 반대하는 택시업계의 대규모 집회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택시와 카풀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대화기구를 구성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이를 통한 대화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요자인 국민의 편익을 보장하고 26만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안정성을 마련하는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를 둘러싼 공방이 법정으로 옮겨왔습니다. 고의 분식 회계에 근거한 행정 처분을 놓고 삼성바이오와 금융당국인 증권선물위원회가 첨예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 원 등을 부과했습니다. 2015년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 5천억 원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결론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처분을 미뤄달라며 소송을 내고 고의 분식회계라는 전제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증선위가 2번에 걸친 감리에서 결론을 번복한 점을 근거로 분식회계가 맞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며 행정처분 집행으로 기업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법정에서 호소했습니다. 증선위 측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2차 감리 과정에서 내부 고발자의 제보가 추가되면서 분식회계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며 핵심 쟁점은 삼성바이오가 특별한 사유 없이 회계 구조를 바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입장은 당연히 강제 집행 정지가 기각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의 외부 감사 계약 일정 등을 고려해 늦어도 내년 2월 초까지는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시작된 가운데 삼성합병 무효 항소심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등 고의 분식회계 의혹과 직간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소송들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본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2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박 전 사무장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폭행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는 등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에 박 전 사무장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을 했다가 지난 2016년 5월 복직하는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거 검찰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단 가운데 일부가 조사 활동에 심각한 외압을 받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검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 2월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검사와 변호사, 교수 등 각각 12명씩으로 구성돼 6개 팀이 진상조사를 해왔는데 조사단 일부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당시 검사들로부터 외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조사단을 상대로 민형사 조치를 운운한 것에 대해서 압박을 느끼고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겠다는 일까지 최근에 벌어졌습니다. 조사단 보고를 받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소속 일부 위원들의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일부 위원은 조사단 활동 기한이 연장이 되면 사표를 쓰겠다라고 하거나 사건에 대해서 욕심내지 마세요 라는 부적절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런 압박을 주는 인물 가운데에는 고위급 검사도 포함되어 있다며 조사단은 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검찰총장이 엄정한 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와 전관 변호사들의 몰래 변론 등 아직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들이 산적한데도 올해 안에 마무리하라고 요청받고 있다며 적어도 3개월 이상 활동 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YTN 양희력입니다. 네, 집값을 잡을까요? 이렇게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3기 신도시 지역이 발표가 됐습니다. 3기 신도시가 과연 정부가 앞서 예상한 대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박인호 숭실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도시 발표 이제 보도를 먼저 해드렸는데 본격적인 대담 이어가기 전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는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 등 4곳에 12만 2천 호이며 중소규모는 37곳에 3만 3천 호입니다. 택지 4곳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로 서울과 연접하거나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GTX 등 광역교통망을 충분히 갖춰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될 것입니다. 네, 김현미 장관 발표 내용을 들어보면 서울과 매우 인접하다는 것을 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 교수님 이번에 신도시 선정 배경은 어디에 방점을 찍었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몇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교통의 그 편의성 그리고 주변 도시의 이제 인프라의 형성이 되어 있는지, 특히 이제 교통의 편의성과 관련해서 네. GTX 건설 라인 선상에서 그 정하려고 했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한편 지하철 연장선상에 있는 그러한 지역. 또 한편 이제 교통 인프라가 좀 갖춰져 있는 그러한 지역에 이제 선정이 되었고요. 특히 이제 그 과천과 광명 역세권이 이제 언급이 되다가 네. 이번에 좀 빠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그 예전에 보금자리 주택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 그 정보 누출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좀 네. 빠진 지역이 있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뭐 다른 전문가들 얘기도 많이 나눠보셨겠지만 이번에 좀 들어갈 뻔했는데 빠졌던 지역이 특히 있을까요? 뭐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우선은 이제 그 광명 지역이죠. 네. 광명 그 지역에서 이제 그 빠진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사전 정보 노출에 의한 부분과 또 한편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좀 그 투기 심리라든지 기대 심리를 좀 줄이기 위해서 투기 요인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좀 빼지 않았는가라는 것이고요. 네. 또 한편 이제 그 고향 원흥 지역도 정보 유출로 좀 제외가 됐고 그런 반면에 이제 그 정보 유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천은 이제 지정이 되었습니다. 과천이 지정이 된 배경을 좀 보면은 네. 과천 주변에 이제 인프라가 이제 잘 갖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거주 요건이라든지 거주 인프라 그리고 주거 환경이 좋아가지고 선호하는 지역이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학군도 좋게 평가를 하고 있고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문화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이제 그 과천이 이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원래 그 취지와는 조금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네. 논란의 소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는요. 예. 네, 취지에 좀 어긋나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저희 YTN이 좀 보도한 부분인데 신도시 정보 유출 그 영향도 좀 받았기 때문에 이제 변경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한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네. 과천의 선정 배경은 특히 이 강남 지역과의 그 접근성이 크게 작용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현재 정부가 서울시의 그 주택 가격 안정에 크게 우선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에 조금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네.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과천이 좀 선정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 발표할 때 이 3기 신도시 부분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결국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의 일환일 텐데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3기 신도시를 발표했는데 이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건 정부의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 건가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자족 도시를 이제 만들겠다라는 부분이 있겠고, 또 한편은 이제 그 수도권의 주택 가격 안정화를 좀 찾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자족 도시에 대한 논란은 좀 계속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그 자족 도시의 개념은 직주 근접 직장과 주택가의 그 거리를 최소화해서 교통의 어떤 그 불편함을 좀 없애고 여러 가지 효과적인 이제 그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이 이제 자족도시고 이제 고용 창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 3기 신도시에서 이제 그 일자리 창출에는 좀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남 지역에 있어서는 그러한 단지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창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러한 지역으로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합니다만은 그 지역의 어떤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지 어떤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2km 숫자만 보면 서울 경계랑 2km다. 그럼 가까워 보이긴 하지만 또 도심을 중심으로 하면 사실 거리가 좀 있거든요. 네. 예, 우선 뭐 1기 신도시를 보면은 이제 서울 경기에서 5km로 이제 평가를 하고 2기 신도시는 이제 10km 정도, 그리고 3기 신도시는 이제 2km 정도라고 합니다.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기준으로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실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이제 강남권에서 얼마만큼 가까우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의 접근성이라든지 혹은 서울에도 이제 여러 군데 그 중심 상업 지역이 있습니다. 중심 상업 지역의 접근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 2기 신도시가 10km이긴 하지만은 어떤 중심 상업 지역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이러한 지역으로부터는 상대적으로 좀 먼 지역이다 보니까 2기 신도시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그러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3기 신도시 그럼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공급을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많은 이제 수요자들 입장에서 관심을 모았던 대목인데 부동산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구체적으로? 우선은 이제 정부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하나의 시그널로 이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이제 공급에 대한 것을 이제 상당히 주저하고 있다가 공급 부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서 수요가 계속 늘어난 것을 파악하고서는 이제 공급 전환의 정책을 이제 발표했다라는 부분과 그러한 공급에 대한 것은 이제 시장에서 하나의 시그널이 되죠. 그래서 어떤 일반 투자자나 아니면은 실거주자든지 어떤 시장의 공급이 증가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심리적 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을 찾을 거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예. 그러나 뭐 현실적으로 보면은 실제 공급되는 기간은 앞으로 한 5년 정도, 4년에서 5년 이후에 이제 그 공급이 되다 보니까 5년이라는 건 이제 입주를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은 최소 3년 내지 5년 정도 돼야 이제 입주를 하기 때문에 어떤 체감을 하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정부의 정책이 공급 중심으로 이제 전환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조금 이제 시장에 과열되어 있던 심리적 시장이 조금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측면이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자, 앞서 교수님도 계속 지적하시는 부분이 결국 이 신도시가 자족 기능을 포함해서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교통이 관건이다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신규 택지 개발과 함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여 수도권 어디서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 주도로 급행 간선 중심의 중추망을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GTX-A 신안산선의 조속한 착공은 물론 최근 예타를 통과한 GTX-C 노선도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이르면 2021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외곽 순환 고속도로 등 순환망을 연결하고 광역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도 조속히 보완하여 수도권 전역에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곳곳에 환승센터를 구축하여 환승센터와 연계해서 M버스를 충분히 공급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선교통 후 개발의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네, 3기 신도시의 성패, 사실 교통망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교통망, 시간 단축이 관건인데 이건 아마 2기 신도시 때 이제 이른바 배드타운화 됐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대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 대책, 광역철도 얘기를 좀 중심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뭐 지금 2기 신대 그 GTX와 관련해서는 이미 2기 신도시에서도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만 네. 사실 아직 착공을 못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GTX 착공과 관련한 부분이 사실 3기 신도시의 성공 여부를 가를 것이고 또 한편 뭐 2기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GTX의 그 연결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특히 2기 신도시가 조금 정착을 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통의 불편함입니다. 그리고 네. 도시에서 너무 멀다 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2기 신도시 입주민들의 불만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교통 라인의 어떤 사업 타당성도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GTX의 어떤 사업 타당성 평가가 이제 뭐 최근에 이제 GTX-C가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만은 아직도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이 되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 있고 네. 또 한편 이제 이동 수단의 그 편리성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GTX 외에도 여러 가지 교통에 특히 이제 그러한 교통이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강남이라든지 중심 상업 지역의 이제 접근성에 관한 부분인데 네. 그러한 이동의 편의성이 좀 떨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3기 신도시에서도 같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그 교통 문제가 우선 그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한편 이제 학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학교나 학군에 대한 특히 이제 학군에 대한 선호도가 이제 높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군의 문제가 있을 것인데 그 유치원을 100% 국공립으로 이제 그 짓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신도시에서는 이제 유치원을 이제 100% 국공립으로 짓겠다고 하는데 근데 유치원의 문제가 아니라 유치원 이후에 초중고 특히 이제 고등학교라든지 네. 이러한 학군의 문제가 있고 또 한편 그 신도시와 이제 그 내부적인 서울시 내부적인 문제와도 같이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도시로 인해서 인구 분산 효과를 가져오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은 이해가 되지만은 네. 그 주택 가격 상승,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그 주택 가격 안정화와 자족 도시의 기능에서 자족 도시의 기능도 좀 떨어지는 편이고 주택 가격 안정화와 관련해서도 서울시 내부적인 문제와 연계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그 주택 가격이라는 것이 이제 그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수요에 맞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그 수요가 지금 소득이 고소득층이라든지 중산층이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그 계층에 따라서 주택 수요가 네. 다른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적절하게 이제 공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외곽에서의 어떤 그 공급과 더불어서 네. 도심 내에서의 공급 방안이 같이 이루어져야만이 주택 가격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다행히 이제 서울시에서 현재 그 서울시에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공유지라든지 이러한 네. 부분을 이제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을 이제 발표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은 민간 참여에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양축이 도심과 이런 신도시 정책에 같이 가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예. 말씀이신 것 같고 3기 신도시가 정착하는 부분, 뭐 자족 기능 포함해서 정착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신도시 발표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는 결국 이제 개발 호재와 관련한 투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한 좀 방지책도 잘 마련돼 있다고 보시나요? 현재 투기 과열 지역으로 이제 지정을 하겠다라는 계획도 있고 네. 해서 특히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 주택 공급 규칙에 대한 개정을 통해 가지고 그 청약에 대한 것도 그 규제를 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제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투기적인 요소는 상당히 제거한 그러한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좀 투기적인 요소, 투기로 인한 어떤 그 수익을 가져가기는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도시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보상금이 풀리면서 네. 주변 지역에 또 다른 어떤 그 신규 수요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한 것과 더불어서 네. 이제 내부적인 신규 공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도심 내에 있어서 역세권의 그 압축 개발, 복합 개발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그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을 같이 병행하는 네. 용적률을 좀 완화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여러 가지 교통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정책을 입체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3기 신도시 지역 발표와 관련해서 박인호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부동산 전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계속되는 폭로와 관련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비위 혐의로 원 소속기관에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청와대가 전 특별감찰반 직원 김태우 수사관을 고발하자 검찰도 즉각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 수사관이 경찰청에 방문했을 당시 자신과 유착 의혹이 제기된 사업가가 소환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 고발장이 접수되자마자 검찰도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고발 내용 검토에 나섰습니다.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 첩보를 비롯해 언론에 유포된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청와대에서 일하면서 작성한 보고서를 배포한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지가 수사의 쟁점입니다. 따라서 수사는 김 수사관의 나머지 비위 행위를 따지는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수사와 두 갈래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골프장 10여 곳에서 라운딩 기록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골프를 친 대기업 임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접대와 청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뇌물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건설업자 최모 씨와 김 수사관의 유착 의혹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2일 오후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 특정 사건들을 문의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오전부터 최 씨가 이미 소환 조사를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단순한 방문이 아닌 해당 건설업자 최모 씨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한 위법한 방문이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감찰 대상이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승진 이동하려던 것이 부적절한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윤근 대사 역시 김 수사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서 폭로를 둘러싼 진위는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도주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8년 동안 호화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뒤에는 삼선 국회의원 출신인 친동생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있었습니다. 백정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7년 전북 김제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뇌물 3억 원을 받은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8년여 만인 지난달 인천에서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최 씨 검거 뒤 도피에 도움을 준 사람이 있는지 찾았습니다. 최 씨의 친동생인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지목됐습니다. 최규성 전 사장은 다른 사람 이름의 휴대전화와 통장을 건네고 도피 기간에도 형과 여러 번 만나 직접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전 사장은 결국 농어촌공사 사장직을 내려놓았고 검찰에 나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혐의는 인정하신가요? 죄송합니다. 최 씨는 동생의 도움으로 인천의 아파트에 살면서
매달 생활비로 700만 원 이상을 쓰고 댄스 스포츠와 테니스 등 취미 생활까지 즐겼습니다. 수억 원대의 주식 투자는 물론 주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교수 행세까지 했습니다. 만성 질환이 있던 최 씨는 동생 부하 직원들의 이름으로 천여 차례 진료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미용 시술도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호화 도피 생활을 한 겁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고 이런 거래를 하는데 차용증을 보면 반환 시기가 공소시효 만료일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분은 아마 공소시효를 넘겨서 까지 계속 도피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검찰은 가족끼리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최 전 사장을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를 당한 고 김영균 씨의 어머니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고 김영균 군의 어머니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런 일 절대 겪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상 살면서 이렇게 가혹한 벌을 받을 만한 짓은 안 하고 살았으니까요. 나라 살림을 잘못해서 이런 사고가 계속 생겼고 방책을 세우지 못해 또 우리 아들의 목숨을 지키지 못했으니 분명 말하겠습니다. 이건 정부가 살인한 인재입니다. 대통령께 말합니다. 책임을 지십시오. 말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이 고통을 고스란히 전해줘서 다시는 다른 부모가 나와 같은 일을 정말로 겪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출해서 나라 살림을 시켰으니 당신들은 우리들에게 노동자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바라는 진실로 바라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고 행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 근절을 위해 당정 협의를 열고 앞으로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현황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경제연석회의 책임위원인 우원식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원청의 책임을 확대하고 외주화를 제한하기 위해 도급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도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기획재정부가 직접 고용과 정규직화 비용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청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공청회가 끝난 뒤 법안 의결을 시도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 24일에 다시 소위를 열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유해성과 위험성이 높은 작업의 산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안전조치 의무를 어긴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강사들은 강의 시수가 줄어들면 강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학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라든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범위 내에서 채용을 하겠다는 거고요. 네, 시간 강사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강사법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처우 개선 그리고 신분 보장의 취지였지만 강사들은 오히려 실직 위기에 내몰렸다면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이상용 한국비정규 교수노동조합 정책위원장과 통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장님 역시 부산대 강사, 시간 강사시라고 들었습니다. 몇 년째 지금 근무 중이시죠? 28년째 하고 있습니다. 28년째 부산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계시는데
뭐 대학 시간 강사들의 처우 문제는 뭐 사실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2010년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면 뭐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은 처지를 비관해서 이제 목숨을 끊었던 사건도 있었고요. 일단 뭐 강사법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강사분들의 좀 노동 환경부터 여쭤볼게요. 예, 시간 강사들이 1년 동안 버는 돈이 1,000만 원입니다. 한 달이 아니고 1년간 1,00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퇴직금도 없고 연금도 없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연구시설이 없어서 수업 시간 대기를 주로 학내에 있는 벤치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교수의 논문을 대필해 주기도 하고 아무 기여도 없는 논문에 교수들의 이름을 공동저자, 교신저자 이런 이름으로 올려줄 걸 강요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번의 유예를 거쳐서 이제 강사법이 만들어졌고 이제 최근에 이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달 29일에 강사법 그런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강사법인데 왜 이번에 이렇게 부산대 시간 강사 교수님들께서 파업에 나서게 된 건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는 게 굉장히 고달픈 사람들인데 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대학에 남아 있는 건 공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강사법이 시행되면서 대량으로 대학에서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평생을 걸어왔던 길인데 네. 쫓겨나기 때문에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문제는 단순히 강사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가 시간 강사 한 명을 양성하려면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예. 이 강사들이 대학을 떠나게 되면 대학 교육이 하게 되고 그건 또한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학문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리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먼저 위원장님께서 좀 큰 틀에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강사법 시행 앞두고 학교 측에서 실제로 시간 강사를 좀 줄이려는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된 건가요?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겁니까? 예, 그동안 대학에서 시간 강사들을 실제로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이 강사법이 처음 시행되려고 해줄 때가 2012년인데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2만 명 정도를 줄였습니다.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힌 셈인데 그래서 지금 대학들이 고려하고 있는 방안은 크게 4가지 정도가 됩니다. 네. 전임 교원들은 책임 치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매주 9시간을 책임 치수로 하고 있는데 책임 시수요? 네. 예. 책임지고 수업을 담당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매주 9시간인데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계속 이 시간을 늘려서 지금은 12시간, 15시간 정도씩 하고 있는데 예. 더 이상 전임들에게 시간을 맡기기가 힘들게 되자 시간 강사들을 겸임 교수로 발령을 내서 겸임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그래도 힘들기 때문에 학생들의 졸업 학점을 축소를 시켜서 시간 강사들이 맡아왔던 강의를 없애버리는 방안을 또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형 강좌라든지 사이버 강좌라든지 이런 걸 더 많이 만들어서 강사들을 해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전임 교원들의 교육의 질이라든지 연구 환경을 악화시키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부산대학교 측은 저희가 이제 일단 정책위원장님을 통화하기 때문에 부산대학교 입장은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시청자분들은 그 부산대 입장과 이제 비교하시면서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체 협상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부산대 이제 분의 요구 사항은 뭐 재정적인 문제도 내세우고 있고요. 이 같은 학교 측 입장에는 어떻게 반박하시고 계시나요? 대학에서 이게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아시다시피 강사법은 고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한 겁니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할 때 대학 대표와 강사 대표 그리고 국회에서 추천한 전문가위원이 모여서 정부의 주관 하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개정을 하게 되는데 네. 그때조차도 강사들과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고 이번 강사법을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교육 환경과 관련된 것을 강사들과 협의할 수 없다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네, 아직 그 그래픽이 준비가 안 됐나요? 저희 부산대 입장을 저희가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강사 여러분들 입장만 통화를 하기 때문에 부산대 입장도 정리를 했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제가 듣기로는 지난 9월부터 8차례 이상 대학본부와 이제 교섭을 벌여왔지만 최종 이제 부산노동위원회 조정도 결렬됐다고 들었거든요. 앞으로 대학 측과 어떻게 좀 대화를 해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저희들이 지금 대학본부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농성 와중에도 대학에서 진전된 안이 있으면 계속해서 교섭을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예. 대학에서 진전된 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학내에 있는 전임 교원들 그리고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전을 펼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에서 짧게 여쭤보면 그 진전된 안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수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교육 환경을 파괴하려고 하는 시도를 전면적으로 중단할 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학생들하고도 얘기해 보셨어요? 학생들 입장도 궁금한데. 학생들은 대체로 좀 어이없어하는 분위기입니다. 강사들을 해고를 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강사들을 해고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교육 환경이 파괴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이없어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학생총회를 부산대에서 7년 만에 성사를 시켰습니다. 3,000명 정도 모이면 학생회의가 총회가 성사가 되는데 4,300명이 모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말고사를 앞두고 추운 겨울날 밤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모였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대학은 경영 논리를 앞세우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또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좀 대립이 있는 상황인데 좀 대화를 통해서 해결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말씀하셨다시피 학생들에게 또 피해가 없도록 추이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의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강릉 펜션에서 희생된 학생들은 냄새도 색깔도 없는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병원에서 이틀째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 가운데 일부는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기 신도시로 경기도 남양주, 하남, 과천시, 인천 계양구가 확정됐습니다. 서울과의 인접성이 최우선 고려된 것으로 주택 12만 2천 채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고 김영균 씨가 실제로 작업했던 태안화력 9호기 컨베이어 시설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위험 시설에 대해 28차례나 개선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의 분식회계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놓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삼성바이오 측은 행정처분이 분식회계가 있다는 선입견에 의한 것이란 주장을 편 반면 증선위 측은 처분이 미뤄지면 투자자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3기 신도시를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1년부터 경기도 남양주와 하남 등 모두 4곳에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신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 진건읍 일대입니다. 이 지역에 1,134만 제곱미터 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섭니다. 위례 신도시보다 2배가량 큰 규모입니다. 대부분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경기도 하남 교산지구. 이 일대 649만 제곱미터도 신도시로 개발됩니다. 007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베일에 가려졌던 3기 신도시 지역이 확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규모 택지 개발 지역 4곳을 선정했습니다.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지역을 개발해 신도시 택지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4곳 모두 서울 경계와의 거리가 2km 정도입니다.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는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 등 4곳에 12만 2천 호이며
중소규모는 37곳에 3만 3천 호입니다. 확정된 3기 신도시 지역은 오는 2020년 토지 보상 등을 마무리하고 2021년부터 공급이 시작됩니다. 서울은 물론 수도권에도 대규모 신도시를 지어서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인데요. 주택시장에 강력한 공급 확대 신호를 보내는 셈인데 그만큼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 개발 지역의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조기에 지정하고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는 서울 시내 32곳 등을 개발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국가와 시, 군이 보유한 시내 유휴부지 등에 최대 2,000채 규모의 주택을 짓는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강남 삼성동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 7,000제곱미터에 공공주택 800채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2구호선이 인접하고 코엑스와 GBC,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가까운 곳입니다. 또 강남구 대치동 동부도로 사업소 자리 5만 3천 제곱미터 규모에도 공공주택 2,200채를 짓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은평구 수색역세권, 강서구 서남 물재생센터 유휴부지, 동작구 환경지원센터 일대에도 각각 2,000채 안팎의 대단지가 조성됩니다. 서울시는 시내 소규모 택지의 경우 내년부터 곧바로 주택사업 승인 등 절차를 밟으면 2020년부터 시장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3년 동안 서울 시내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상향하고 준주거지역은 400%에서 500%로 높이는 대신 증가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C 노선과 신안산선의 조기 착공을 추진합니다. GTX-B 노선과 신분당선 연장 사업 등 교통망 구축 사업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정부 심의가 마무리된 GTX-A 노선과 최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C 노선을 조기 착공하고 경기도 안산에서 광명을 거쳐 여의도까지 43.6km를 연결하는 신안산선도 내년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GTX-B 노선도 내년 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제1외곽순환도로 상습 정체 구간 중 서창에서 김포 구간과 판교에서 퇴계원 구간을 복층화하고 제2외곽순환고도로는 2025년까지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에서 서울 중심을 잇는 광역버스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수색역과 김포공항역, 선바이역 인근 등에 M버스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증권선물위원회 측이 고의 분식회계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뒤 처음으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이례적으로 회동 뒤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기도 했는데요.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손발을 맞춰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서민들의 어떤 팍팍한 삶에 드릴 수 있는 말은 정부가 경제 정책을 좀 일관되게 착실하게 집행을 해서 민간의 일자리 늘리고 소득 분배가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답이 아닌가 싶어서 그쪽에 전력 투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인식을 같이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도 그다음에 한국은행도 그런 그 경제의 어떤 그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놔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을 한 거고요. 네, 조금 전 전해드린 소식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증권선물위원회 측이 고의 분식회계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는 소식 잠시 전해드렸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오늘 오전 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사건 신문기일에서 분식회계가 있다는 선입견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재를 내렸다며 먼저 본안 소송을 통해 다툴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증선이 측은 2015년 특별한 지배력 변경 사항이 없는데도 회계 구조를 바꾼 것 자체가 핵심 쟁점이라며 행정처분이 미뤄질 경우 피해 투자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증선위는 지난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의 회계 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4조 5천억 원의 가치를 고의로 부풀린 것으로 보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재무제표 시정, 과징금 80억 원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강릉 펜션에서 변을 당한 학생들의 사망 원인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일산화탄소가 새 나온 보일러 배기관이 왜 어긋났는지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펜션에서 사고를 당한 학생 3명의 사망 원인을 일산화탄소 중독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의 혈액 속 일산화탄소 농도가 시사량 40%를 훌쩍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어긋난 보일러 배기관을 통해 새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보입니다. 40%가 넘으면 치사량으로 보고 있고요. 48%, 55%, 63%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는 냄새도 색깔도 없는 기체이기 때문에 노출돼도 쉽게 알 수 없습니다. 보일러 연료나 연탄이 탈 때 많이 나오는데 마시게 되면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려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펜션 201호에는 지난 8일에도 중국인 투숙객이 있었습니다. 이후 열흘 가까이 비어 있다가 학생들이 묵은 뒤 가스 누출 사고가 난 겁니다. 경찰은 일단 어긋난 보일러 배기관에 사람이 건드린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펜션 가스 보일러를 뜯어내 국가수로 보낸 뒤 정밀 감식을 벌여 배기관이 왜 어긋났는지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수능을 마치고 꿈에 부풀었던 학생들의 모습은 어렴풋한 화면 속에서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하룻밤이 지난 뒤 이들의 꿈은 긴박한 구급차 소리에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CCTV 영상을 토대로 사고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어스름한 저녁 시간, 펜션 마당에 택시 석 대가 연이어 도착합니다. 바로 옆 경포호수와 바닷가 구경을 마치고 늦은 저녁거리를 장만해온 학생들. 양손엔 짐이 가득하지만 즐거움과 들뜸이 느껴지는 발걸음입니다. 경포호를 근처에 둔 이곳 펜션 일대는 풍경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수능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함께 곧 다가올 대학 생활을 그렸을 것입니다. 10대의 끝자락, 큰 시험을 마친 학생들의 대화는 새벽까지 그칠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곤 그게 끝이었습니다. 오전 3시에 놀고 있었다는 걸 확인한 거는요. 아래층에서 그 학생들이 뭐 소리 내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해방감과 들뜸이 넘쳤던 자리를 긴장과 안타까움이 차지하는데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소방대원이 발견한 건 참기 힘든 부대낌과 고통에 비틀어진 아이들의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불난 줄 알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차를 문 앞에다가 세워놓고 집을 못 들어가니까 차를 문 앞에 세워놓고 소방차가 있어서 웬일인가 싶어서 와서 보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며 10가지 색깔의 미래를 나눴을 친구들. 몇 친구는 그 꿈을 펼칠 기회를 잃었고 살아남은 친구들은 힘겹게 고통과 싸우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짙은 어둠과 고막을 찢는 소음, 곳곳에 도사린 위험. 고 김용균 씨가 실제로 작업했던 태안화력 9호기 컨베이어 시설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김 씨가 일했던 또 그와 같은 하청업체 동료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귀를 찢는 굉음에 정신을 차리기 힘듭니다. 무섭게 질주하는 벨트를 피해 고개를 돌리면 바로 옆에 또 다른 컨베이어가 돌아갑니다. 바닥도 잘못 디디면 추락하기 십상입니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하루 12시간을 보낸 일터의 모습입니다. 동료들이 작업 보고용으로 촬영한 동영상 속 한눈에 봐도 여기저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기계로부터 생명을 지킬 만한 보호장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실수로 몸이나 옷깃이 기계 사이에 낀다면 어떡할지
생각만으로도 아찔한데 실제 작업자들에겐 현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2번, 3번 정도는 좀 그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겨울에는 쌓이면 얼어가지고 사고를 안 빠지거든요. 꼬챙이로 찌르다 보면은 회전체 같은 데 껴가지고. 그래서 너무너무 위험하다고 28차례나 시설 개선을 요청했건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석탄 먼지, 굉음 가득한 깜깜한 작업장에서 그렇게 24 청년의 꿈이 부서졌습니다. YTN 임석입니다. 인천 산후조리원 신생아 가운데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 감염 환자가 8명으로 늘었습니다. 인천시는 연수구 산후조리원에 있던 신생아 6명이 RSV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환자가 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산후조리원에는 신생아가 25명 있었는데 감염이 확인된 8명 외에 14명은 정상이었고 나머지 3명은 검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먹기 좋고 맛 좋고 효과 좋고 비타민C 레모나 경남제약. 바이오로직스가 분식을 하다 걸리더라도 회사가 받는 피해라고 하는 것은 극히 미미하거든요. 모든 회사들이 과거의 분식 행위를 회수하는 회계 처리를 하고 난 이후에 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 회계 분식을 아직 회수하지 않았거든요, 전혀. 주식 거래가 재개된 첫날, 삼성바이오 주가는 무려 18%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인재 모으고 인재를 기르고 인재를 교육시키고 하는 것이 거의 시간의 한 80%를 점유하거든요. 검찰은 삼성이 관리하는 작은 조직이었습니다. 이해관계가 맞물린 재경부, 국세청은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국세청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자료 협조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도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 감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조성된 비자금이 회장님의 돈이라는 것을 신념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두 책임을 지겠습니다. 문제가 된 차명 계좌는 이건희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건희 차명 계좌는 우리은행 한 건을 제외하고는 실명 전환 한 바 없이 전부 계좌 해지되거나 그 차명 계좌 명의인이 와서 찾아갔는지 혹은 이건희 회장 측에서 찾아갔는지 아세요? 그걸 확인하지는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그 검사가 다 종료된 이후에 어떤 이제 인출이 발생한 거. 반성하십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반성하십니까?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도성을 갖고 회계 처리를 해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거나 숨기거나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야 분식이라는 말이 성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삼성이 새로운 일을 한다 그래서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나는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흔들라고 왔어.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실내 회복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회장님 뵈러 가야 돼요. 시련을 딛고 꿋꿋이 나아가신 설친의 발걸음은 오역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가르침을 일깨우는 네, 하늘색 풍선을 부여잡고 바람을 불고 있는 이 남성,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풍선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이름이 아주 선명하게 쓰여 있는데요. 이 풍선을 부풀리듯이 회계장부를 부풀려서 고의분식 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부터 이 삼성바이오와 금융당국의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석방된 지 10달이 지났지만 분식 회계 의혹에 에버랜드 노조 와해 의혹까지 검찰의 수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삼성의 이번 연말 무대는 주로 서초동이 될 것 같습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어디 이런 집 없을까?
자연과 함께하는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집. 합리적 가격으로 고객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동식 목조주택 전문회사 성심건업.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우리 아빠는 지구를 지켜요. 미세먼지를 줄이고 공기를 맑게 해준대요. 소나무를 많이 심어서 지구를 시원하게 해주고 북극곰을 구해준대. 걔네 아빠 짱이지. 그거 아빠도 하는 건데. 아빠도 콘덴싱 만들어? 아빠는 콘덴싱 쓰잖아.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콘덴싱이 옳았다. 콘덴싱 30년. 연일 대기질이 좋지 못한데요. 내일도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미세먼지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나오실 때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추위 걱정은 조금 덜었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도, 낮 기온은 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지만 남부지방은 종일 흐린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가끔씩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 기온을 2도에서 5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의 아침 기온은 1도, 대구는 2도, 부산은 9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예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은 높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9도, 청주와 대전은 10도, 광주는 13도, 부산은 14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미세먼지는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오늘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